단기에 시장에 돈이 없으면 연준이 돈을 빌려줍니다. RP 금리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누가 받냐면 상업은행들이 받아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미국채 단기채 투자를 해요. 이렇게 연준과 지금 상업은행들은 담합적인 관계로서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을 붐업시키고 떠받치는 주체자가 돼버린 거예요. 안에는 골문 건 사실이죠. 이런 구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거고 비이성적으로 가는 구조는 맞는 거죠. 근데 겉으로 표면화된 형태를 보면은 계속 부유해지고 되게 힘이 센 거 같고,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운동선수가 계속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제 맞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을 해도 알바냐라는 식으로 정책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BWM 스타자문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시죠,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요즘에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또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을 제가 또 모신 이유가 요즘에 그 뭐 미국 경제를 좀 뭐 위시해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가는가, 네네. 어떤 쪽에서는 또 망한다 그러고 네네. 어떤 쪽은 아니다 계속 간다 그러고 하다 네. 보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도대체 뭐가 본질인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박사님 또 모셨습니다. 네네. 요즘에 그 경제와 또 어떤 금융시장 이거의 네. 어떤 전체적인 좀 상황, 이걸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먼저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네.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근데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판별을 하는 전문가가 있으신데 어떤 사람은 하체에 집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상체에 집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펀치력에 집중을 해요. 분석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분석가들이 각자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펀치가 갑자기 약해지면 저 사람은 체력이 약해졌구나. 라운드를 못 뛰겠구나. 네. 그 다음에 하체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무너지겠구나. 곧. 근데 이 격투기 선수가 워낙에 다방면으로 이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하체가 무너지면 상체 힘으로 또 버티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이제 리딩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한 거는 공격은 우리가 얘기하는 출혈타라고 할 정도의 공격은 이미 많이 받았어요. 하체도 많이 받았고 상체도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통화의 패권에 있어서 그리고 부채의 발행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로직들이 다 공개가 돼버렸죠. 그래서 브릭스도 이제 달러 안 쓸래. 그리고 사우디도 원유 결제 달러 가지고만 안 해도 돼. 이제 다변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의 흠집과 기스를 계속 나고 있죠. 다리 공격을 받은 겁니다. 하체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중간중간 우리의 채권, 우리의 달러에 기스낸 세력들이 많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에서 많이 보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의 채권에 대한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화의 노력과 기능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페드의 파월 의장이 아무리 갑론을 박 인플레가 안 꺼졌어요, 금리 인상을 해도 뭐 그 시점이 되면 또 바로바로 제이미 다이먼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준금리 7% 시대가 올 것이야.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알고 보면은 연준은 뒤에서는 RP 시장으로 해서 단기 자금 조작 시장 정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취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입찰률은 뭐냐면은 발행은 이만큼 할 건데요. 수요가 얼마인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항상 2배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수요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연준 입장에서는 편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달러 때문에 하체 공격을 받았어도 상체를 보면 연준이 상업은행을 끼고서 계속적으로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동력을 어떻게 만드냐? 상업은행들이 그동안에 무지막지하게 풀렸던 돈들 때문에 자산의 규모가 2015년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돈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지급준비금 비율이라는 거를 0%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이 킵을 해야 돼서 예를 들어서 10%, 100만 원이면 10%, 10만 원을 가지고 킵해놨다가 예금 인출자가 와가지고 나 돈 찾으려고 그러면은 돈을 바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급준비금 비율을 코로나 때 0% 해놓고 아직도 안 올려놨어요. 0%면 뭐 무한대인가요? 그러니까 쓰라는 거죠. 마음대로. 돈 들어온 거 다 쓰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BIS 비율 때문에 상은행들이 주식이나 위험한 투자는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 BIS 비율을 지키려면 할 수 있는 게 현금 등가성 자산인데 거기 들어가는 거 미국 국채인 겁니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 단기 자금 조작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은 상업은행은 뭘 하죠? 대출이나 리스를 해주고 남는 돈을 탁 미국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항상 멀쩡하죠. 그러니까 하체가 무너지고 하체가 기스난 부분을 상체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 부위는 어떻게 할 거냐?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달러가 종이 달러로만 끝날 것이냐?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우리 디지털
디지털 자산들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니까 다시 갈 겁니다라고 거기에 매료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는 디지털 달러거든요. 디지털 달러는 지금 스위프트나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걸 보면 BIS나 이런 데서 분석한 걸 보면 정말 머지 않았어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빠르면 2, 3년 안에도 출시를 할 수 있다. 지금 G20 국가들하고 선진 국가 물론 이제 저쪽 그 중국 권역하고는 안 해요. 같이 안 하고 베타 테스트까지 다 끝냈죠. 베타 테스트를 다 끝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시스템상으로는 다 됐는데 설계만 어디로 어떻게 보내고 그 규칙들, 계약 관계들 이런 것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CBDC 시스템을 불과 2달 전쯤에 한참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시점에 이미 그거를 런칭을 해서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에셋을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버렸고 그걸 미국과 연동해가지고 서로 CBDC가 호환이 되는 시스템들을 지금 테스트를 계속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에셋과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한은도 굉장히 연구를 했지만 약간은 지금 최근에는 좀 소원해진 상황인 거고 미국은 그것을 디지털 화폐로 또다시 역전을 하거나 또다시 자신의 그 강력한 무기를 세우려는 그러니까 두상 쪽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리딩을 또 해나가서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혹자들 분석가들이나 일부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훌륭하신 분들도 많죠. 근데 하체 부분 달러가 기스났다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될 것인데 지금 버블에 불과하다. 조만간 터진다라고 보시는 거고 중간에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버블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연준이 채권 시장을 계속 안정화시키고 상업은행이 채권을 사니까 금융시장은 계속 호조세를 볼 겁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요 세 가지 디지털 달러까지도 앞으로 넥스트 스테이지를 남겨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버블 쪽은 요소는 있지만 시장을 갖다가 미국이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날 상황은 아니다. 물론 주가나 위험투자 자산의 가격의 패턴을 보면 최근에 미국은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다 뚫고 지금까지 왔어요. 나스닥 선물 지수만 보더라도 이만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 쉬어야죠. 근데 이 쉬는 기간을 우리는 이제 많은 분석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통증 고통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변동성이 나오면 무너진다,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만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면 미국은 결국에 디지털 화폐로서 자신의 패권력을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어떤 정책 리스크들 이 정책 리스크는 대통령이 누가 된다 이런 리스크 포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모하거나 끝나버릴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거는 또 다른 역사를 지금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제 한 부분만 보면은 뭐 정말 극단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버블이 영원히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은 약간 버블 게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 1등이라고 할게요. 뛰다가 막 체력이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운동 선수의 신발에는 슈퍼파워 레이저가 나가는 막 빨리 달려가 부스트가 달리는 거예요. 운동화에. 그거를 또 막 열심히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그걸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야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체력이 고갈됐구나.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막 비난을 해요. 저 사람 끝났어. 저 운동선수 끝났어. 근데 그동안에 비난하고 있을 때 그 선수는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들도 움직이거든요. 바로 지금 미국 정책자들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인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IRA라는 것이 작년에 EV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했지만 이 IRA라는 법은 되게 강력한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전 세계한테 매기는 간접세인 겁니다. 보통 상품을 팔면은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팔기 전에 투자를 강요를 해요. 원칙으로 해요. 그거는 팔기 전에 돈을 벌기 전에 미리 와서 돈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간접세라는 겁니다. 이 간접세가 근데 먹히고 있어요. 처음에는 중국도 그러고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때마다 리쇼어링은 중국도 그렇고 WTO에다가 제소해가지고 이거는 불공정 무역 거래법이다. 그거는 규정을 위반한 거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미국이 WTO를 다 말 그대로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규정은 그거는 그냥 옛날에 만들어진 틀뿐이고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이다. 규정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다음 스테이지에 대해서 긴장도 바짝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모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서브젝트로 시장도 약간 환호를 보이고 좋아지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금융이 먼저이고 페드가 먼저인 게 아니다. 정부가 이끌어가는 페드 위에 정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끌어가는 그림에서 지금은 유동성이 더 풀려나가고 시장이 좀 좋게 호전되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앞으로
최소한 한 2, 3년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이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더 이제 이 상태로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그쵸. 없는 구조를 네. 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있다. 그쵸, 국가 맞습니다. 차원에서. 근데 사실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심판이면서 주체자면서 다 자기 그렇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룰을 바꿔버리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룰을 바꾼다고 다른 선수들이 뭐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망할 수는 없다. 그럼 예전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럴 때는 한번 네. 미국이 무너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좀 다른 구조라고 봐야 되나? 다른 구조죠. 그때랑은 이제 다른 구조인 게 제가 작년도였나요? 마지막 우리 부익남 네. 출연했던 게 작년도였나요? 그 SBB 사태 터졌을 때 아, 그 네. 후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가 좀 크리티컬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돈도 없었고 이 인출이 계속 반복이 됐으면 네. 사실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산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정부에 쓸 돈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뭘 하느냐? 아까 중간 지역에서 상업은행들을 끌어들여서 연준이 그 힘을 받아서 같이 이제 돈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정부는 상업은행을 씁니다. 상업은행들한테 M&A를 하거나 작은 은행을 살 때 원래 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보통 심사를 하거나 그러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승인을 해주잖아요.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네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그쵸. 거죠? 큰 엄청 은행들이 큰 투자 은행들. 조그만 은행들 사거나 M&A 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투입할 때 바로바로 오케이를 해주잖아요. 유동성 투입이 바로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형 은행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WM 파이 고객들을 다 먹고 있었는데 저쪽 작은 데까지 다 먹어버리면 더 커지잖아요. 파이가. 네. 그러면 시장 경쟁력이 JP가 세냐 골드만이 세냐 서로 경쟁하는데 그 경쟁 구도에서 더 우수해지니까 그때도 이제 상업은의 힘을 빌어서 어찌 보면은 돈의 힘을 그쪽에다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끌어가는 주체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게임의 주체자이기도 하지만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하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심판과 경기를 주최하는 이제 경기자가 누가 됐냐면요. 예전엔 연준?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시기별로 틀려요. 레이건 대통령 때는 사실 정부였었고 2000년 초 중반까지는 연준이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연준 정부 상업은행이 돼버린 거야. 이 세 주체 기관들이 다 플레이어이자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 역할을 다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 상업은행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 상업은행들이 중요한 시점에서 뭐를 하냐?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이제 책이 있었는데 네. 경제의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네. 신은 왜 죽었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주체 중에 상업은행들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JP모건이 뭘 요청하냐면 과거처럼 주식 뮤추얼 펀드 수수료보다도 펀드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조성을 해보니까 펀드의 수수료가 사고 팔고가 굉장히 빨리빨리 회전율이 일어나니까 수익이 굉장히 급증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BTC죠. 비트코인 기반으로 해서 현물 ETF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승인을 해달라라는 입장에 대해서 SEC는 거부를 할 수 없었죠. 원래 왜냐? 반대하다가. 그렇죠. 왜냐? JP모건은 금융 관련되는 수수료를 SC에 제일 납부하는 많이 하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어쨌든 도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또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메커니즘의 일부 요소 상위 정부와 그다음에 상업은행들의 유관적인 관계 때문에 해주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통화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더 붐업되는 부분을 미국 정부가 완전히 인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50% 정도라는 거죠. 오히려 다음 단계는 미국이 더 패권을 강하게 이끌어 나갈 디지털 달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오히려 시장이 좋으니까 비트코인도 조금은 더 좋을 여지가 있고 금융시장도 아직 AI 패러다임 뭐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패러다임 끝나지 않아서 리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거품이 또 꺼지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환경만 계속적으로 여건이 이어진다면 2, 3년 정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시장에만 먼저 바텀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다 극단으로 갈려버리게 되는 거죠. 끝났다. 더 간다. 무조건 이긴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이크로한 요소보다 좀 큰 틀에서 보시면 투자는 버티는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이나 신뢰를 스스로 찾아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책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이거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가 이제 책 제목이지만 네네.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경제의 신은 죽었다. 네네. 이게 더 좀 자극적이고 좀 확 네네. 와닿는데 네네네. 이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걸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미국이 경제 신이었어요. 근데 이 경제 신이 옛날에는 2000년 초반에 구글링을 하시면요. 2000년 초반에 미국의 금융 기법에 대해서 환호성을 보이면서 찬사를 내보내는 아티클들이 유럽과 영국의 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의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정부는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케인지안 기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다 부채잖아요.
패권력이 있고 그 이 달러는 누구나 수요자가 있다라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달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고 그러니까 그런 로직들을 과거에는 완전히 빛나는 영롱한 빛만 나는 우리가 선봉하는 어떤 신임하는 신이었지만 이제 이 신이 빛나는 이유가 알고 보니 엄청나게 헤드라이트를 옆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요소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이제 재미난 예시 이거 좀 많이 인용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고대 봉건 시대에 지주가 있었거든요. 이제 지주가 노예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하늘에 기도만 하면 당신들은 뭐 식량이 재배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당신들은 식량을 무수히 얻을 거다. 근데 가뭄이 일고 계속 흉장이 일어도 이 지주가 계속 노예들한테 식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지주는 정말 대단하면서 막 환호성을 하면서 충성을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막 조금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노예들한테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너희들 식량 얻으려면 근데 우리 집 와가지고 청소 좀 해. 그 논밭만 갈지 마. 청소 좀 해. 그리고 우리 집 와가지고 뭐지 인테리어도 좀 하고 그래. 뭐 그러니까 약간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불만 있는 찰나에 어떤 스마트한 이제 노예가 지주의 창고에 이제 급습을 합니다. 도대체 저 식량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밑에 가보니까 지하 창고에 금 찍는 기계가 있었던 거야. 그 금 찍는 기계를 금을 계속 찍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식량이 재배가 안 됐는데도 해상 운송을 통해서 딴 데 가가지고 식량을 사오던 거예요. 사와가지고 그걸 나눠주면서 자기는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 다 거짓말이었네. 그러면 저 기계가 관건이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군락으로 탈출하자. 원래 지주였는데 이제 거짓말로 또 군락을 형성해서 이 스마트한 노예가 은 찍는 기계를 가져온 거예요. 은 찍는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해요.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또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좀 어설퍼요. 이 금 찍는 기계를 만들었던 지주는 뭔가 체계도 명확하고 이렇게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압박 요인들을 갖다가 촘촘히 만들어놨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쪽은 그게 조금 애매해요. 막 이렇게 강요할 때도 조금 애매하게 강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금 찍는 기계를 만들었던 지주는 바로 미국이었던 거고 이제는 탈달러의 정책 속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벗어나려냐? 브릭스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릭스 통화를 갖다가 디지털 화폐로서 더 빨리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불을 하나 끼얹은 건 누구냐? 사우디죠. 이제는 원유 결제는 달러 가지고만 안 한다. 또 다른 디지털 화폐로서 우리는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다변화하겠다. 왜? 사우디도 살아야 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오펙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계속 안 그래도 지금 중동 시끄럽잖아요. 근데 결국엔 경제력이거든요. 경제력이고 교섭력이고 정책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미국의 어떤 증산의 압박이라든지 원유 안정화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만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과거랑은 다르죠. 과거에는 사실은 미국도 셰일 오일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셰일 오일이 있고 요즘엔 중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그렇죠.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따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따라주면 어쨌든 원유 수요를 다 빨아가줬으니까 괜찮았는데 오히려 원유 수요가 이쪽에서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브릭스 쪽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안 그래도 인도가 지금 급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어쨌든 넥스 차이나가 인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일단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통화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하체 공격을 받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것만 본 사람들은 달러의 시대가 저물게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 는 어쨌든 원화나 한국 입장에서 뭐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쪽에만 포커싱을 잡고 꽂히죠. 꽂히면 그런 분들은 이 비관론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어떤 파편 조각이라고 하죠. 그 근거를 가지고서 비관론이 한번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파만파가 그게 커져요. 마치 종양이 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종양은 즉 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밤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의견을 타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이미 그날 밤 나 암에 걸렸으니까 일단 유서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해 나가면서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좀 두 가지인데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미국은 부채를 가지고 네네. 성장도 했고 그거를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달러를 또 가져가라 하면서 막 채권 사게 하고 네네. 하면서 이렇게 유지는 해왔는데
해왔는데 이게 지금 조금 깨지고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도 예전보다는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그렇죠. 텐데 이게 네. 아까 말한 상업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커버가 있는 되고 있는 그런 거죠. 부분인지 네. 우선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용인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군사력을 쓰든 뭐 어쨌든 더 압박을 해서라도 다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 건지. 첫 번째는 지금 비중으로 모든 것들이 다 확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우리가 항상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술적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사실은 윤리랑 다르게 너무나 위법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면요. 사실은 나쁘다 그르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미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미국이 과거에는 잘 보시면은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컸었고 채권 미국채를 사는 중국의 네. 비중 그다음에 사우디의 비중이 상당히 컸었고 근데 그게 15년도 미중 싸움이 지속이 되면서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기 시작해요. 미국이 발행한 채권의 보유 비중을 보시면 최근에 10% 이상을 상회하는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오히려 짜잘짜잘하게 다 5, 6%, 7% 그나마 제일 많은 게 지금 일본이 그래도 1조 달러 네. 이상은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쪼개놨어요. 국가별로. 근데 부채라는 것은 어느 한 국가한테 과다한 빚을 졌는데 그 국가가 당신들 만기에 갚으세요. 롤오버 안 해줍니다라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큰일 거죠. 나죠. 디폴트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놓으면요. 아 저쪽 5% 정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의치 않아. 왜냐면 딴 데서 또 발행해서 거기다가 만기 원금 상환하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서 가장 큰 틀에서는 뭐냐면은 상업은행들하고 연준이 국채 비중 매입 비중을 보시면 35%에서 4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5, 60%를 그냥 국가별 쪼개기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과거에 중국이 미국채를 샀던 비중이 높았었던 시대에 포커싱을 두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채를 파니까 누가 사겠어? 다 그러니까요. 팔아. 하지만 다 팔아가 아니라 오히려 연준과 상업은행들은 계속 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정책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준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인데 상업은행들은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이자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이익을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채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는 무슨 원동력으로 하느냐. RP 시장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단기에 시장에 돈이 없으면 연준이 돈을 빌려줍니다. RP 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누가 받냐면 상업은행들이 받아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채 단기채 투자를 해요. 왜 투자하냐. RP로 빌리는 금리보다 미국채 단기채에 투자하면요. 항상 대체로 0.05, 0.1 많을 땐 0.1이고 0.05, 0.03, 0.04 정도는 항상 마진이 남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요. 그거를 무한 반복을 계속 한다고 보세요. 그것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연준이 RP 이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거를 해치펀드나 상업은행이 받아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마진을 남기죠. 또 그걸 반복해요. 갚고 또 해요. 그러면은 규모가 커지면요. 이게 조 단위로 커지면요. 0.05%가 굉장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준과 지금 상업은행들은 담합적인 관계로서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을 붐업시키고 떠받치는 주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좋은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디지털 달러로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브릭스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올려는 것이냐? 아닌 거죠.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요. 아르헨티나나 이제 우리 신흥국 중에서 통화가치 변동 되게 심하고 물가 변동 되게 심한 국가들에서는요. 바이낸스 아시죠? 네. 바이낸스, 비트코인이 네. 그리고 테더, UDTC였나요? 그 테더. UDTC. 네네. 그런 것들이 예금 은행들보다 더 많은 규모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 이런 이제 물가 폭등하는 지역들을 보시면요. 사과 한쪽 사러 갈 때 아르헨티나 페소 수십 장을 가져가야 살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날 밤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뭐 나와가지고 무슨 발언 잘못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네. 다음날 또 환율이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물가가 또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사실 아르헨티나 국민들조차도 이제 암시장이 되게 많이 형성이 됐고 암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은 일단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통화 가치가 언제 재산 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니까 달러로 킵해 놓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수수료를 내죠. 근데 이 수수료 기반도 쫙 나눠져 있어. 어떤 기관은 5% 달라고 어떤 기관은 1%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만약에 생필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살 때는 또 환전을 해야 되면 수수료가 두 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달러 그냥 쓰면 안 돼요. 달러 여러분들 여행 유튜버 그 누구였죠?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저기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가보시면요. 상점에서 달러 안 받아줘요. 왜냐면
달러 환전하면요, 그 환전해가지고 그 거슬러 줘야 되는 페소가 그 나라 통화가 수십 장이에요. 그러면 상인들이 이거 수십 장 거슬러 주고 나면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손님들 오면 장사를 하려면 잔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수수료 기반이 너무 세니까 국민들이 이제 어디에 더 충성을 하게 되냐, 비트코인에 충성하는 거죠. 바이낸스는 수수료가 그쪽은 차라리 저렴하니까. 그렇죠. 정액제잖아요. 네. 어디 가면 1% 달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낸스나 이런 데에서 테더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킵을 해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쓸 땐 또 인출해가지고 뽑아 쓰고. 근데 그러한 시장이 어찌 보면은 화폐가 그 나라 통화, 그러니까 BTC가 그 나라 화폐를 어느 정도 대용하거나 그 본질적인 통화 가치의 역할을 일부 하는 요소를 신흥국은 내버려 두는 것이고 선진국 쪽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BTC ETF를 현물 승인을 해줬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코인류에 대한 금융 규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라는 요소죠. 물론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서 이게 나중에 어떤 가치가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재무부도 갖고 있고 연준도 일부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규정상 정책의 방향성, 그다음에 앞에 리딩하는 트리거로는 오히려 디지털 달러를 더 정부는 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분할을 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디지털 달러로 또다시 패권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분권화된 시스템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냐, 기승전, 답정너 이런 로직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성을 가져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서프라임 한번 터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서프라임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서프라임 때 미국의 파생 상품에 투자한 기관들은 전 세계였어요. 네. 중국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돌아가지고 스피로버가 돼가지고 다 폭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자도 무역도 다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니까 성장은 제약이 돼요.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성장은 제약이 돼요. 왜냐하면 순환적 투자가 안 돌잖아요. 예전에는 유럽이 좋으면 유럽이 중국한테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많이 사면 중국이 좋으니까 또 한국이 좋고 신흥국이 좋고 수출국이 좋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다 분권화예요. 다 그렇죠. 찢어져 있어요. 그나마 독일이 눈치 보면서 중국과 거래를 좀 더 다시 활성화하려고 그러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뉴럴 네트워크처럼 번져있던 어떤 그 순환적인 투자와 무역 거래 환경이 깨지니까 순환적으로 리스크가 전이가 되는 위험들은 또 오히려 축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국가가 저성장과 저출산 때문에 다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내수 성장을 어떻게든 일으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내수 성장하는 데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주식시장 붐업시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돈 뽑아서 쓸 수 있으니까, 부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밸류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렌드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하고 일본은 원체 하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밸류업을 이미 해왔었고, 왜냐면 네. 주주가치 제고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식 소가이렌지 배당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떤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결국 아까 말한 연준이 뭐 RP를 해서 돈 빌려주면 그걸 또 상업은행들이 굴리면서 또 돈도 네네. 벌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했지만, 네네. 결국에 그것도 자기네들 돈이고 자기네들 부채 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돈을 또 뭐 벌기도 벌어야 될 텐데, 네네. 그러면은 그 상업은행들의 어떤 자산이 또 뭐 주식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을 계속 또 붐업시키는 게 뭐 그런 이유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이 주식은 거의 이제 투자를 못 하게 돼 있고 BRC 비율 어. 때문에. 그러면 얘는 여기는 어디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거 로직 보셨잖아요. 상업은행들의 재무제표 이 밸런스시트를 보시면요, 이익이 나는 부분이 이제 규모면으로 보면은 일단은 신용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신용 대출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기지 대출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주택 관련된 네. 모기지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네. 사업용 부동산 쪽이 있어요. 근데 규모는 어디가 제일 크냐면요, 이제 작은 은행들 말고 큰 상업은행들은 대체로 60에서 70%가 모기지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수익과 이자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업용 부동산의 비중은 그 전체적인 자산의 규모로 보면 20-30%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공실이 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충당원금으로 이제 연체가 되거나 파산이 돼가지고 날라간다. 왜냐하면 공실률이 높아서 일부 파산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에 베이스한 건물들도 많이 있거든. 사업용 네. 부동산들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당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모기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굉장히 확보가 되니까 상쇄를 시키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기지로서 계속적으로 사은행들이 돈을 벌고 있고 거기에다가 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갖다가 단기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 공급, 자산 매입이죠, QE죠. 이런 정책으로 해서 돈이 이미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계속 그 안에서 구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포커판이 있는데 이 포커판에서 돈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서 계속 승수 효과라고 해서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계속 배팅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밖에서는 들어오지만 빠지진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밖에서는 들어오지만 왜 안 빠져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단 한 가지죠. 미국이 어찌됐든 재정을 통해서 빚을 지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성장을 리딩하는 기업들은 다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AI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돈들이 비단 국채뿐만이 아니라 위험자산인 주식이라 에쿼티라고 하더라도 굳이 들어왔던 돈이 빠르게 빠져나갈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나오면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을 보시면 제2, 제3을 보시면 어찌됐든 일본은 어느 정도 정책 방향성이 미국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는 그들의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되면서 또 나타나는 트러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 때문에 다시 계속 회전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 뭔가 미국의 어떤 위기랄까, 뭐 리스크라는 게 뭐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으니까. 안에는 골문 건 사실이죠. 이런 구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거고 비이성적으로 가는 구조는 맞는 거죠. 근데 겉으로 표면화된 어떤 그 형태를 보면은 계속 부유해지고 되게 힘이 센 것 같고.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운동선수가 계속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제 맞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을 해도 알바냐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정책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